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갑작스러운 가을 한파가 왔죠. 패딩 하나만 급히 챙겨 입은 분들이 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요, 옷차림에서부터 제대로 겨울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온 듯합니다. 꼼꼼히 챙기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자, 큼지막한 사진과 함께 제목이 크게 달려 있어요. 우리 힘으로 우주 강국 첫 발을 뗐다. 어제 발사가 됐죠. 누리호 소식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무리는 좀 안타까웠어요. 누리호 700km 고도에 진입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모형 위성을 싣고 날아올랐죠. 근데 이 모형 위성 궤도 안착 못한 건 숙제로 남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 5월에도 이제 발사가 잡혀 있어요. 일정이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첫 발사에도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누리호 기사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우주로 간 누리호 일단 올라갔습니다. 제대로요. 그런데 46초가 막판에 46초가 모자랐다. 여기 보시면요. 작은 글씨로요. 3단 로켓 연소 시간이 좀 더 이어졌어야 되는데 46초가 모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지 못했다. 뭐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뭐 목표 고도는 달했지만 마지막 엔진이 조금 일찍 꺼졌다. 이게 좀 과제로 남아 있어요. 다음은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요. 지금 검찰 수사 진행 중입니다. 남욱에 3억 원 받은 혐의로 대장동 핵심 유동규 기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내용 기사들이 이 기사를 똑같이 다루면서 배임 혐의는 빠졌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2013년 시점 뇌물공여 시효 지났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좀 섞여서 있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자, 여기 1단 기사로 있는데요. 미국 얀센 접종 2달 넘으면 부스터샷 서둘러 맞아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얀센 접종 받으신 분 많잖아요. 미국 식품의약국이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더나 백신의 경우도 부스터샷을 승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정부도 이 얀센 접종자분들 부스터샷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생생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깊숙한 해설을 곁들여 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김관옥 계명대 교수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김동연 경희대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는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이 4가지 키워드 한눈에 보시면요. 오늘 다룰 주요 내용 그리고 어제 있었던 주요 시사들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딱 한 걸음 부족했다. 딱 한 걸음. 누리호 얘기입니다. 거의 다 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모형 위성을 안착시키는 데는 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딱 한 걸음 부족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도발이 아니면 하고 물음표가 찍혀 있죠.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지는 두 장관이 출석했어요. 각각 다른 국정감사장인데 북한의 어떤 행동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도발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합니다. 준비돼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언제 만나나. 한 분은 굉장히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한 분은 막상 그다지 내켜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당 내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뒷북 사과입니다. 제1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죠.
이른바 전두환 발언.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요. 뭐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긴 냈는데요.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요. 자, 그럼 아침에 밀경제 첫 번째 이슈는 누리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사가 두 가지 준비되어 있고요. 영상도 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요. 다시 한번 영상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기사부터 소개해드리죠. 아쉽다 46초 성공 문턱에서 멈춘 우주 독립이다. 여기 보면요. 누리호 우주로 잘 올라갔어요. 700km까지 올라가서 뭐 1단계, 3단계까지 잘 갔습니다. 분리를 해서. 근데 위성 모사체 안착에 실패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 이런 얘기가 좀 실려 있어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성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막판 연소 부족에 궤도 진입 못했지만 발사 핵심 기술 확보했다는 건 대단한 쾌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완의 성공, 뭐 절반의 성공이지만 우주 독립을 향한 구부 능선을 넘었다. 구부 능선이니까 능선 하나 남은 거예요. 이제는 다 왔다는 거죠. 지금요. 뭐 이렇게 소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발사 모습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저기가요. 이 고흥, 전남고흥 나로 우주센터입니다. 지금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하고 난 뒤 올라가고 있죠. 저 때까지만 해도요, 많은 분들이 야, 드디어 됐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올랐는데 이 누리호 이 모습이 계속 카메라에 잡혔거든요. 그러면서 아, 별다른 이상 없이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약간의 어떤 소식들이 좀 들려왔고요. 그리고 올라가긴 잘 올라갔지만 막판에 마지막에 궤도 안착에는 불발, 실패했다. 뭐 이런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허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허환일입니다. 예,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궁금한 거는요. 뭐 더미 위성, 뭐 모형 위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만 이 모형 위성을 안착을 못했다. 그래서 절반의 성공 또는 뭐 딱 한 걸음 모자랐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요. 일단 우선 이 안착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네, 그 모형 인공위성이 안착을 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예. 우리가 이제 고도 700km 인공위성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걸 궤도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그 궤도에 인공위성이 계속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예. 지구를 빙글빙글 돌아야지 이게 인공위성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겠죠. 그렇게 될 때 이제 저희가 궤도에 안착했다 이렇게 하는데 어제는 그걸 못한 거죠. 그러면은 그 근처까지 갔지만 그 길에 위성을 올려놓는 거는 못했다는 거네요. 그러면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고도 700km 그 궤도까지는 간 것 같은데. 예. 그 궤도가 계속 유지를 하려면. 예. 속도가 필요합니다. 속도가 초속 7.5km 정도가 필요한데. 그 7.5km라는 거는 그 위성의 속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발사체가 그 마지막 3단까지 가서 위성을 쫙 앞으로 밀어주거든요. 근데 그때 속도가 초속 7.5km가 되면 예. 그 궤도에서는 인공위성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지구를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그때 돌 때 필요한 게 7.5km 속도로 계속 돈다는 그 의미를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그 힘을 주질 막판에 못했다. 이것을 언론에서 표현하기는 막판에 46초가 모자랐다는 게 그 더 연솔해서 좀 밀어줬을 텐데 그걸 못했다는 뜻이군요, 그러면은. 그렇죠. 마지막 뒷심이 부족해서. 예. 마지막 7.5km 속도까지를 못 내고 그 전에서 이제 내려놨기 때문에. 예. 인공위성이 계속 지구를 돌지를 못하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지구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아마 타서 없어질 겁니다. 그렇다면은 안착을 못 시킨 이유, 원인은 지금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나요? 네, 뭐 이제 정확한 것은 이제 그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일이지만. 예. 궤도에 인공위성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실 세 가지가 필요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제 누리호를 통해서 고도 700km까지 가는 게 1단계로 중요했고요. 예. 두 번째는 그 고도에서 초속 7.5km 속도를 내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 인공위성을 뭐 수직으로 밀어내면 안 되고 지구하고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야지 지구를 계속 돌 거 아닙니까? 네, 그 세 가지가 필요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두 번째 속도를 7.5km까지 못 낸 게 문제였는데 예. 그 원인으로 지금 나온 게 일단 2단까지는 정상적으로 엔진이 잘 작동하고 잘 올라갔는데 예. 마지막 3단 엔진, 그 7등급 엔진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521초 동안 계속 연소하면서 속도를 계속 증가시켰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만 46초 전에, 그러니까 한 400 언론의 보도에만 465초인가 그 정도에 지금 475초 이 정도에 지금 끝났다고 돼 있으니까 예. 그 엔진이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만큼 작동을 못했다. 이제 그것이 문제로 현재로서는 좀 지목되고 있습니다. 아마 전문가분들 좀 더 분석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여요. 자, 네,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발사체 자체를 목표 지점까지 쏘아 올린 건 이건 대단한 성과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전에 나로호와 어제 쏘아 올린 누리호를 비교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고 개선된 겁니까? 네,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나로는 이제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발사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나라 발사체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로는 그 엔진이 1단 엔진이 이제 액체 로켓 엔진이고 2단이 우리나라 고체 로켓 엔진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한 90% 정도는 이제 러시아의 힘을 빌려서 했다라고 해도 큰 문제는 아닌 정도인데 예. 이번 누리호는 우리가 1단, 2단, 3단 더 큰 이제 발사체고 예. 그다음에 그 전 엔진이 이제 액체 로켓 엔진이면서 예. 순수하게 국내 기술로 이제 개발한 그런 발사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나로에 비해서는 누리호가 완전히 우리나라 것이다. 예. 그런 면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최근에 이렇게 발사체를 새로 개발을 해서 예. 발사를 했을 때 예. 어제처럼 거의 비행에 성공한 정도는 최근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놀라운 성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일단 목표 지점까지 발사체가 도달했던 자체는 대단한 성과임이 분명하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해 주셨는데요. 네. 자, 허 교수님 잠깐 기사 한 가지 보고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자, 이제 걸음마다 뭔가 이제 시작이 됐다. 우리 힘으로 쏘아 올렸다. 높은 평가할 만하다. 자, 그런데 고체 연료 엔진 그리고 발사체를 재활용하는 거 이거는 아직까지 먼 길이 남았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보니까 고체 연료, 액체 연료, 고체 연료인데 고체 연료가 조금 더 뭔가요? 기술적으로 좀 더 앞서간다 이런 평가를 받나 봅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는요. 민간 기업들이 발사체 재활용해서 쏘아 올리는 경우가 좀 나타나고 있죠. 이런 거 기술까지 가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발사체 시장이요. 2030년이면 57조 원 규모인데 미국, 유럽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여기에 좀 뛰어들어야 된다. 이 기사는 좀 이런 분위기로 싣고 있습니다. 자, 허한일 교수님. 네. 예, 기사 하나 소개드렸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우주 기술, 선진국들의 기술과 비교하면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보세요? 네, 전문가들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 우주 발사체는 예. 선진국에 비해서 한 18년 정도 뒤져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전문가마다 다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우주 발사체야 1957년부터 러시아에서 발사에 성공을 했는데 예. 그때 당시에 우주 발사체와 어제 우리가 했던 그 누리호 발사체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50년, 60년까지는 차이 안 난 거는 확실하지만 예. 아직도 한 10년에서 20년은 적기 우리가 이제 좀 뒤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아까 기사에서 나왔던 이제 고체 로켓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고체 연료 엔진 얘기가 좀 실려 있었습니다. 예. 네네.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네네. 나로 발사할 때는 2013년 때는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나로의 2단을 고체 로켓으로 만들어서 이제 발사를 했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제가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질문이 있었어요. 예. 왜 한국에서는 일본과 같이 고체 로켓을 적극 활용하지 않느냐? 고체와 액체를 이제 섞어서 하면은 훨씬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조합을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느냐 그래서 예. 제가 미국 때문에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 한미 미사일 지침 아시죠? 예. 네. 예. 지난 5월달에 그 해제가 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하면 우리가 큰 그 대형 고체 로켓 모터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아. 근데 이제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이제 완전히 해제가 되고 우리가 이제 우주에서도 주권을 완전히 회복한 셈이기 때문에 예. 이제부터는 우리가 원하면 뭐 고체 발사체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지금같이 누리호에다가 누리호는 이제 순수하게 액체 로켓인데 예. 거기에 고체 최진제를 옆에 이렇게 좀 매달면 훨씬 큰 힘을 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뭐 달을 간다든가 화성을 간다는 거 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도 정말 일치월장하고 또 여러 가지 제한이 없는 조건에서 우주 발사체를 아주 이제 선진국에 못지않게 개발할 어떤 기회가 됐다. 뭐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려면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이렇게 규제처럼 이런 게 있어서 못했을 뿐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앞으로 이 누리호 내년에 뭐 잡혀 있다는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앞으로 발사 일정은 어떻고요? 보완할 점은 어떤 게 있다고 좀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내년 5월이 사실은 이제 진짜 발사라고 할 수 있겠죠. 무슨 의미냐면 이번에는 이제 그 인공위성을 싣고 간 게 아니고 인공위성의 모형을 싣고 가는데 예. 내년 5월에는 인공위성 200kg짜리가 하나 들어가고요. 나머지 1,300kg짜리는 이번처럼 이제 그 더미위성을 싣게 됩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뭐 1.5톤짜리 1,500kg짜리 위성을 만들면 너무 이제 비싸거나 또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혹시 실패할 경우에 이제 우리가 받는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한 걸음씩 하는 거고요. 예. 그때는 아마 이제 발사에 성공하리라고 저는 지금 이제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는데 예. 그때까지는 이제 어제 발사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점, 즉 마지막 지침이 부족했던 그 3단 로켓 엔진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것을 뭐 분석하고 보완하고 재시험하면 내년 5월에는 아마 발사에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다. 저는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뒷심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우주 발사체와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실상 같은 거 아닌가? 각도만 다른 거 아닌가? 그럼 우리도 사실 간접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확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를 많이 봤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제가 뭐 국내 신문방사관 10개 이상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그 뭐 영국이라든가 일본의 뭐 니온 게이자이 신문까지도 저한테 전화를 줬어요. 그만큼 외국에서는 이제 관심이 많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우리 누리호의 그 성능이 어느 정도인가 이게 궁금한 거고요. 두 번째는 요새 그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제 어떤 군사적인 어떤 기술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이게 탄도탄하고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런 용어가 등장을 해요. 설명을 하면서요, 지금요. 네, 저는 뭐 사실은 이제 그 ICBM에 대한 질문도 받았을 때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술적으로 발사체하고 ICBM이 상당히 좀 겸용인 기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에 그 발사체하고 ICBM이 가장 큰 차이는 ICBM은 우주 밖으로 나갔다가 지구 밖으로 나갔다 우주에서 다시 지구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들어와야 된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아직 그런 거는 전혀 시도를 안 하고 그 대신 이제 엔진으로 봤을 때는 뭐 ICBM을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이제 엔진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대한민국은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라고 MTCR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이 우주 발사체는 순수하게 과학기술 또는 민간 활용에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뭐 일단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조심스럽게 말씀이시는데 뭐 재진입 기술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추가해 주셨습니다. 만일에 한다면 기술적으로 예. 재진입 기술이 뭐 있으면 뭐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허한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제가 굉장히 좀 민감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아무튼 뭐 재진입 기술이라는 데는 추가 기술이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어디까지나 평화적으로 저런 기술을 활용한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북한이 최근에 탄도미사일 계속 쏘고 있죠.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쌓아 올렸죠. 자, 이거에 관한 얘기예요. 먼저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도발이 아니다. 어제 외교장관, 국방장관이 국회에 출석했는데 질문을 받고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야당에서 당연히 막 지적을 해줘. 북한의 신형 SLBM 발사에 대해서 도발 아니라 위협이다. 이 무슨 소리일까요? 도발은 아닌데 위협이다. 그러니까 국방장관이에요. 그리고 정의용 장관도 위험에 대해서 평가절하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자, 두 장관 어제 어떤 얘기를 한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SLBM하고 최근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하고 단거리 탄도 미사일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아니 도발 행위라 이렇게 생각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저희가 용어를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데요.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공, 영토, 영해에 이제 그 피해를 끼치는 것이고 또 국민들한테 이렇게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데요.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장관님은 도발을 시험이라고 얘기하죠? 전 장관은 도발이라고 얘기하고. 도발과 위협과 시험하고 이런 걸 구분해서 용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위협적인 미사일은 미국이나 유럽을 겨냥한 ICBM급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이 더 위협적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은 도발이어서 강력한 규탄의 대상이고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유관 표명 수준이 될 수 있습니까? 북한의 SLBM 발사는 전략적 도발입니까? 아닙니까? 저희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아니, 있습니다.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전략적 도발이냐 아니냐 이걸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래서 전략적 도발에 대한 그 분명한 기준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는 겁니다. 뭔가 설명이 길어지면 고민이 많다는 뜻일 수 있고요. 답변이 어렵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약간 그런 듯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어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똑같은 내용이 소개해 있어요. 도발 아니다. 국방장관 발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뒷부분 국방부는 연구개발 활동이라고 또 평가를 합니다. 북한의 저 활동이 연구개발 활동이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혁 전 국장님. 이 두 장관의 설명 그리고 국방부 이 기사에 따르면 연구개발 활동이란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대변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 내는 사람으로서 매우 분통이 터지는데 다 알다시피 안보에 관한 한 이것은 정말 초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뭐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이 진보나 보수를 가려서 터지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적어도 안보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을 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예를 들면 가장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둑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장관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SLBM이 요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요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예. 지금까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뭐 다른 안보리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있는데 예. 그거는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고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김용석 국장님 지금 마이크 상태가 김용석 국장의 마이크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바로 이렇게 조금 이따 추가로 드리고요. 다른 내용 먼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수정을 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자, 먼저 화면을 좀 봐주세요. 자, 앞서서 기사로 소개해드렸고요. 영상으로도 확인해 봤는데요. 도발이 아니다라는 취지를 두 장관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앞선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1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국가안전보장회 NSC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어요. 깊은 우려. 자, 이때는 도발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때는 그냥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에요. 통상적인 글쎄요. 이 표현이 많이 보이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그런데 SLBM에 대해서는 도발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위협, 뭐 이 정도예요. 그리고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입니다. 그때 당시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날이죠. 그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 도발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 이때는 도발이라는 표현 썼는데 SLBM 발사에 대해서는 유독 도발 그 쓰기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장관들이 그리고 정부에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건지. 자, 먼저 요 얘기는 김동원 교수님. 네. 혹시요 북한이 최근에 김여정도 그렇고요 반복적으로 이중 기준을 적용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남한에서 뭔가 군사적으로 개발하고 하는데 왜 우린 못하게 하냐 이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를 의식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도발이 아니고 위협이다 또는 뭐 연구 개발 활동이다라는 예. 말 이 자체가 저는 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 국방부 장관 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임무는 역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예.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의 최대 책무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북한의 그 SLBM 발사에 먼저 나서서 이건 절대 도발로 보면 안 된다, 위협이다. 또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연구개발 활동이다. 저는 참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전쟁을 막는 것은 뭘까요? 전쟁을 막는 것은 무기를 버리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할 상대방을 초기에 압도할 그럴 사전 훈련, 사전 준비 시스템을 갖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일본 자위대가 마찬가지로 이런 활동을 했다, 행동을 했다. 그것도 한반도를 겨냥해서 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연구개발 활동이다. 도발이 절대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런 제스처를 쳤을까요? 예, 저는 또 다른 그 보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좀 그 주의 깊게 한번 내집어봐야 하는 것이 제가 사실은 어제 여의도에 누구라고 하면 알 정도의 꽤 중요한 정치인하고 예. 제가 식사를 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여의도에 많이 퍼진 즉 여의도 정보통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짐작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년 3월 9일이 대선 아닙니까? 예. 베이징 올림픽이 내년 2월 4일부터 20일까지 시작을 하는데요. 자, 대선을 앞둔 신북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려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현실적으로 아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북풍이라고 말하면 뭐 정상회담 이런 걸 그렇습니다. 좀 정상회담 또 종전선언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사실 그 얘기를 한 분의 얘기를 이름을 거명을 하면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차마 말씀을 못 드리고요. 예, 2월 4일에 시작하는 베이징 올림픽에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는 또 다른 아주 이 큰 이벤트가 벌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물론 합리적인 추론이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또 김정은입니다. 김정은과 문 대통령이 아마 제주도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가장 그 현실적으로 지금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또 다른 히든 카드를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의 저런 그 이른바 북한 엄호 발언, 북한의 이중잣대, 미국이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인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너희들은 갖고 있고 시험을 하는데 왜 우리가 갖고 있고 시험을 하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이중잣대 기준에 손을 들어준 걸로 그 손을 들어준 보관에는 내년 대선에 초점을 맞추고 2월 달에 어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맞습니다. 동계올림픽에 시점을 맞춰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이뤄내기 위한 하나의 절차적인 지금 과정 아니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그리고 남북 관계의 어떤 접촉을 위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상황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북한한테 도발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거 아니냐. 뭔가 물밑에서 진행 중인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으로 좀 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도요. 북한이 뭔가 좀 입장을 냈어요. 관련이 좀 돼 있습니다. 북한 SLBM 발사는 주권 행사다. 미국 겨냥한 거 아니다. 주권 행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서서는 이중 기준을 철폐하라 썼는데 이거는 주권 행사다. 그러니까 아니 남한에서도 SLBM 뭐 시험 발사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게 합니까? 미국 다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게 합니까? 이런 주장이에요 지금요. 자, 김건희 교수님,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거?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일단 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뭐 서욱 장관이나 정영 장관이 뭐 한국의 안보 외교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다.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고 이것을 관리하는 그런 용어의 선택이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도발 맞죠. 그리고 같은 유형의 어떤 도발에 있어서 시험 발사에 있어서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도발이라고 규정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서는 도발이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이번에는 유독 그 단어를 안 쓰려고 해요. 그렇죠. 그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한중일 대북 정책 담당 이제 대표들이 워싱턴 DC에서 만났잖아요. 이 장면 자체가 사실은 종전선언으로 많은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어떤 표현을 통해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이 안에 깔려 있다라고 지난 생각합니다. 15일 우리나라가 SLBM 그 발사 시험 발사 성공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정도면 북한의 도발을 뭐 확실히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그때 도발이라는 표현을 문재인 대통령이 썼거든요. 그 이후에 북한이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이걸 혹시 의식했을까요? 이제 그런 국면 전체가 이제 흐름 속에 있는 것인데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뭐 한국과 일본 지금 미국이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전선언입니다. 예. 이 과정 속에서 북한이 굉장히 또 자극적인 도발을 더 큰 걸 하고 그러면 판이 다 깨지는 장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또 북한도 이거를 이제 발사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한국과 미국은 이미 적대적인 어떤 국가에 배제돼 있다. 예. 이건 그냥 국내용이다. 부족 아니다. 뭐 이런 표현도 이렇게 써요. 이제 일종의 예. 변명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상황 관리는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의 흐름을 같이 타고 싶은 것은 맞는데 지금 한국이 SLBM을 더 강력한 걸 지금 보이고 있고 어제 누리호를 발사할 때는 뭘 했냐면 또 과거에 광명성 4호 발사한 장면을 그냥 또 틀었어요. 맞불을 놓은 거고. 그렇죠. 비슷하게 이제 우리도 이런 거 갖고 있다. 우리도 있다. 그렇죠. 그건가요? 그런 장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과하게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 예. 종전선언의 어떤 형성 과정의 흐름에 좀 방해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두 장관이 단어를 좀 고르지 않았나. 그런데 저는 오히려 고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북한에게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종전선언을 가고 있으니 이런 도발을 절제하고 자제해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당당한 자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런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우리의 70년 동안 전쟁이 안 끝난 부분입니다. 예. 이걸 선거용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선거하고는 무관하게 우리는 빨리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이것으로 시작을 해서 사실은 한반도의 어떤 긴장 국면 그리고 북핵 이제 뭐 폐기 뭐 이런 예. 과정으로 이제 진입이 돼야 되겠죠. 자, 김주혁 전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다가 약간 마이크 문제로 좀 말씀을 하시다 말았는데 당황해서 저도 막 말을 왔다 갔다 했는데 예. 근데 지금 저는 김관옥 교수님하고는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예. 종전선언이라는 게 그로 가야 된다라고 당위처럼 얘기를 하셨지만 예.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군축 협상을 하자고 하면서 핵을 하나 폐기할 때마다 우리한테 얼마를 달라라고 이런 식으로 요구할 텐데 과연 종전선언으로 가는 것이 국민적인 합의가 다 이루어진 것이냐에 대해서는 예. 이견이 있고요. 이것이 예. 과연 우리가 다른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어떤 유엔이나 이런 쪽과 다 협의가 된 내용이냐 아니면 이 정부가 그냥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에서 결정한 것이냐를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진보 정권에서는 그동안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은 핵을 가질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핵을 가졌고 그다음에 핵 개발을 해도 자유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ICBM까지 개발하는 쪽으로 갔어요. 미사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SLBM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북한 문제에 관해서 지금까지 진보 정권이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맞는 게 없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번에 뭐 북한이 저런 식으로까지 그 실험 발사를 하고 그러는 것들을 저렇게 유화적으로 대했다가는 나중에 히틀러와 평화를 얻었다고 주장했던 그런 영국의 수상 체인벌린 그 사람이 지금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혹은 지금 문재인 정부나 그 이전의 진보 정권들이 나중에 후대 역사에 의해서 그런 평가를 받지는 않을지를 고민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광 교수께서 발언 요청하셨는데 아마 반론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한 30초 정도 짧게 드릴게요. 종전선언은 미국의 주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체적인 어떤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에 우리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전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실 거기에 사인을 못하는 그런 주체였거든요. 그래서 종전선언의 주체에 우리가 들어가겠지만 사실 주도적 입장은 미국이 하는 것이고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주한미군은 사실상 지금은 이미 북한을 억제하는 역할보다는 사실 중국 양안관계에 대한 역할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한미군이 동두천 의정부에 있다가 지금 예컨대 오산, 평택으로 다 옮겨가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고 그것은 가장 전략적 위치가 가장 높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중국의 북경에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를 미국이 포기할 이유가 절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미사일 얘기하다가 이제 종전선언 얘기까지 약간 논쟁처럼 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게 지금 우리와 미국의 생각, 북한의 생각, 그리고 중국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약간 이런 어떤 경쟁들, 그리고 이걸 바라보는 시각, 뭐 이런 게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북한 SLBM 관련된 건 뭐 이 정도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정치권 소식인데요. 국정감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열렸던 2차례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야 뭐 평가들 내놓고 했죠. 근데 그동안 언론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이거 제대로 준비 못했다. 이게 뭡니까? 막 이런 지적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은요.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선방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런 평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선방했다 하고 지만이죠. 했다지만 민심이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 이슈가 심상치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소영길 대표 결과적으로 잘했다. 근데 민주당 한편에서는 국민이 과연 어떻게 볼지 이런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요. 소영길 대표의 평가가 있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좀 안 나갔으면 하는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프레임을 씌우고 공격을 하는데 일반 언론의 시각으로 편집되지 않는 살아있는 목소리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 컸을 거예요. 한 방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이미 한 방 맞은 거죠. 일단 민주당에서는 저런 자평이 나오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약간 좀 여론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약간 뭐 궁금함, 걱정 이런 것도 있는데요. 마침 어제 여론조사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보시죠. 자, 이 여론조사는요. 여기 보시면 글로벌 리서치 그리고 JTBC 의뢰로 된 건데요. 국정감사에서 이틀간의 국정감사에서 누가 더 설득력이 있었나 평가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재명 지사가 더 설득력이 있었다가 36.3,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설득력이 있었다가 43.9입니다. 오차범위 밖에 있어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평가, 그다음에 언론에서 국민의힘 못한다고 호되게 질책했잖아요. 그거하고는 약간 여론의 반응은 약간 결이 달라요. 자,
주홍 교수님,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걸 전 좀 반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그 이재명 지사보다 국민의힘이 더 설득력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은 국민의힘이 잘했다기보다는 그만큼 지금 오는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장동 의혹이 너무 컸고 이재명 지사가 완전히 열세였다라는 거를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거를 선방했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이번 여론조사나 민심이 그렇게 이재명 지사에게 컨벤션 효과가 크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 이슈 자체가 네, 근데 이재명 지사가 공식 그 대선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선정이 되셨을 때 컨벤션 효과는 고사하고 대장동 의혹에다가 그다음에 이낙연 당대표와의 그 앙금 근데 앙금 수준을 좀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분열 조짐까지 보였던 아주 위중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위중한 상황 속에서 국정감사를 선택해서 자신의 어떤 입장을 밝혔던 부분에서는 저는 이번에 선방했다라는 평가는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저는 많이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언론 의혹을 얘기했던 것 이상의 얘기도 못했을 뿐더러 더욱더 어떻게 보면 김영편 의원의 그 조폭 연루설이라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국정감사의 격을 떨어뜨렸던 그 결과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보면 더 지지율이 낮아질 수 있었는데 국정감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선방했다라고 평가를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과제는 더 심각하겠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의 그 지지율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이재명 지사 쪽으로 흡수되지 않고 다 흩어져 있는 양상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제 모아가느냐라는 그 주제는 앞으로 이낙연 전 대표를 이재명 지사 측에서 어떻게 모시느냐.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여지와 공간을 자신이 어떻게 활동할 수 있을지 운신의 폭을 그냥 이렇게 뭐 당신 이렇게 됐으니까 선대위원장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강압적이거나 아니면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충분한 설득과 수기 과정을 보여주는 게 이재명 캠프 측의 이제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패널 분들께서 발언기 요청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 보시면 8시 40분 넘어가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주제는 많이 남아있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발언 기회를 드리는 패널 분들은 1분씩 시간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함축적으로 밀도 있게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앞서 뭐 송영길 대표의 발언들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한 대목이에요. 이 내용을 김구락 교수님 그다음에 김동연 교수님 연속해서 제가 1분씩 시간 드리겠으니까 평가해 주세요.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민주당에게는 약한 취약한 사안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민간이 수천억 원에 가까운 더 많은 어떤 이익을 가져갔다는 데에서 분노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은 굉장히 선방을 했다. 이 정도만 나와도 그렇죠. 선방한 거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분노해서 시작을 한 것이고 여기서 또 많은 국민들 또 특히나 야당에서는 한 방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 이재명 지사를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로서는 백중세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이제 그 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어느 정도 관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 교수님하고 이제 비슷한 평가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김동훈 교수님.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선방했다. 또 국민의힘이 한 방이 없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거에 국민의힘이 지금 밀린단 말이죠. 요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국감장에서 보인 이재명 후보의 그 모습, 뭐 아주 이렇게 여러 번 웃는다거나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흐흐 하는 게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그 웃음소리를 보고 상당히 섬뜩한 느낌이 드는데 저만 그런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에서도 그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수요일 날 어제 하는 거는 그런 웃음기가 하나도 없던데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웃고 그다음에 몰랐다, 기억 안 난다, 부하 직원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배임의 늪에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선방을 했지만 지금 이제 유동규 씨도 지금 배임에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선방은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재명의 그렇게 신뢰는 못하겠다라는 것이 수치가 반영된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론의 의구심이 여전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신데요. 김종혁 전 국장님께서 발언기 요청하셨어요. 짧게 드릴게요. 평가해 주세요. 짧게 말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잘했습니다. 그리고 잘 방어를 했어요. 그건 역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잘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 성공이 자기의 덫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얼마나 매끄럽게 말씀을 잘하고 얼마나 잘 피해가는지를 봤는데 그러나 그것이 또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저게 진실과 정말 부합할까?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터지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 도저히 이재명 지사의 설명으로는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실체적 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다면 이재명 지사가 말을 잘한 그만큼 오히려 그것이 더 큰 타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진욱 전 국장님 말씀은 지켜보고 두고 봐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여론조사 결과 하나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은요. 뭐 수사 상황과 관련돼 있습니다. 두 가지 기사인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검찰 유동규 뇌물 혐의로만 기소를 했다. 핵심 배임은 공범 조사 후 처리한다. 뭐 이런 약간 설명이 좀 곁들여졌어요. 그런데 앞서서 유동규 씨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뇌물 그리고 배임 다 이런 혐의가 있었는데 이번엔 뇌물로만 기소가 되는데 배임이 빠졌다.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일단 이런 기사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원희룡 지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중에 한 명인데 원희룡 유동규 전화기 버리기 전에 이재명 복싱과 2시간 통화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보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파악한 거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밝혀요. 자, 그럼요. 원희룡 후보의 이야기 영상으로 들어보시죠. 유동규가 핸드폰 던지기 전에 2시간 동안 통화를 했어요. 이재명의 뜻을 정확히 자기의 어떤 그 눈짓 그리고 어떤 이 마음의 심적인 감으로 판단할 수 있는. 왜냐하면 입 벌린 말을 가지고는 안 믿잖아요. 그럼 그거를 중간 연결을 하고 달랠 수 있는 사람만이 통화 대상이었겠죠. 압수수색 하기 전에 이제 휴대폰 던졌고 던지기 직전에 2시간 통화한 사람이 있다는 것까지는 지금 알려졌는데 누군지도 아는데요, 뭐. 그 사람은 복심이다. 이재명 지사의 복심이다. 복심이면서 유동규까지도 잘 알고 달랠 수 있는 사람. 아니 그 지금 너무 확신하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확신할 때는 근거가 있겠죠. 조금 전에 제보를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제보가 있다는 것까지는 팩트 공개할 수 있는 팩트니까. 근데 그게 누구냐? 그 사람 출연시킬 수 있냐? 그건 안 되죠. 저도 보호를 해야 그 됩니다. 내용을 다. 이재명 지사가 가까운 분들과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아마 인연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퇴직한 이후에 여러 가지를 전했던 사람들이 몇 가지를 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원희룡 후보의 저런 주장, 좀 더 뭐 설명, 그다음에 어떤 뭐 반응, 그다음에 뭐 해명 여러 가지 좀 더 필요해 보여요. 그럼 기다려 보겠고요. 김진욱 전 국장님, 앞선 기사 유동규 씨 기소가 됐는데 뇌물 혐의로 기소인데 배임 혐의는 빠졌다. 이건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제가 한 30여 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건들, 검찰 수사하는 사건들을 봤는데요. 이렇게 엉터리 수사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면 수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교재로 삼아서 나중에 이제 검찰 그 사무관들 교육시킬 때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보세요. 핸드폰도 검찰에서는 압수수색할 때 찾지 못했다 했는데 경찰이 찾아냈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핸드폰 찾아냈다. 옛날에 쓰던 핸드폰 찾아냈다는데 그거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는데 그거를 계속 기각을 시키면서 거기 나온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이 압수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고 있어요. 그리고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5번이나 했어요. 세상에 나는 한 군데 그 시청에 대해서 5번 압수수색하는 것도 처음 봤지만 그나마 4번은 계속 시장실과 비서실은 제외했다가 나중에 비판을 받으니까 그걸 포함시켜서 했고요. 그다음에 구속영장에 그 기재된 내용을 보면 무슨 5억을 김만배가 현금으로 건넜다, 수표로 건넸다 이런 영장 자체의 내용이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다가 이번에 그 유동규가 기소될 때 보면 그 내용은 아예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수사, 그 정영학이 파일에서 폭로한 것 이외에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고 그리고 거기서 입증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 수사였는지를 다 보여주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원래
짜고 하는 그런 수사구나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배임 혐의가 빠져야지 이재명 지사가 벗어날 수 있으니까 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들고 있느냐. 검찰 스스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주홍 교수님. 네. 사실 야당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지금 검찰 수사 진행되는 상황 쭉 지켜보실 텐데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역시 특검에 대한 이야기, 지금 김종욱 국장님 예.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은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분위기가 오히려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게 여당이 의도하는 바인지 야당이 의도하는 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너무 경찰이나 검찰의 초동 수사나 아니면 그 진행 과정들이 예. 미흡한 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봐서도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공범조사 후 처리를 이제 배임 혐의를 추가한다고 하지만 예.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는 이재명 지사에게까지 조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좀 의지로 잘못 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라도 네. 뭐 오해인지 모르지만 그런 걸 불러올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만약에 전략이 있다면 검찰 조사가 더 미진하다라는 쪽으로 오히려 여당에서 좀 더 얘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입니다. 확정이 돼 있죠. 지금 아직 경기지사직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지사 관련된 이슈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 것은 이제 당내 이른바 이제 원팀 가능한가 뭐 이런 상황이에요. 두 가지 기사인데요. 역시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친문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송 대표 정권 교체라니요. 그러니까 친문의 반응이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경선이 끝난 뒤에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지사로의 이재명 지사의 대통령 선거 당선은 정권 교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자 이런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윤건영 대표적인 뭐 친문 핵심 인사죠. 불편한 기세가 아니냐.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그럼요. 어제 윤건영 의원, 뭐 소영길 대표 각각 얘기들을 했어요.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것 자체가 정권 교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조금 다소 해석의 결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개선과 혁신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셨을 거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분명한 건 정권 교체냐 정권 계승이냐 뭐 재창출이냐라는 문제는 좀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좀 약간 그럼 좀 나간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생각의 정도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는데요. 네. 네.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새로운 예를 들어서 정권이 만들어지는 김대중 것이다. 대통령을 계승하되 노무현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 때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깨끗한 정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냈거든요. 예.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겁니다. 일단 이런 사항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 기사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전화 통화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가 이게 보도가 됐다가 논란이 됐다가 뭐 이게 정정 요청 뭐 오보라는 얘기도 있다가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보도 내용이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건 맞아요. 통화한 건 맞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두고 어떤 역할도 맡겠다고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했다. 이게 좀 논란이 돼서 이거 아니라고 막 설명이 나왔거든요. 그자 이런 보도가 처음에 나왔다가 뭐 논란이 됐다가 한 걸 보고 이낙연 측에서는 도대체 저희가 뭡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약간의 좀 뭔가 불쾌함? 뭐 이런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자, 김동훈 교수님. 네. 사실 경선이 끝난 지 꽤 지났어요. 근데 승자와 패자 통상적으로 만나서 뭐 같이 가자 이러는데 그 자리가 없고 전화 통화를 하는 거 갖고도 이렇게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거 이 상황은 뭡니까? 네, 이 상황을 딱 놓고 보면은 한마디로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아직도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선은 뭐 이미 끝났죠. 끝나고 다 당에서도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고 이제 이재명의 공식 후보로 되는데 글쎄요,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아직도 미련이라든가 후일 도모를 한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예컨대 통화를 한 것까지는 좋죠. 그런데 통화를 뭐 길지 않게 했다군요. 어제 그저께 오후에 국정감사 시간에 짬을 내서 전화를 했다라고 하고 그거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낙연 그 캠프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쪽에 박광훈 의원, 저쪽에 정성호 의원 이른바 이제 핵심들이 앞으로 추후에 구체적인 건 논의를 하자라고 전화를 끊었는데
갑자기 마치 이낙연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어떤 역할도 맡겠다. 이른바 이제 백의종군론을 얘기를 했다라고 어떤 인터넷 매체에 조그맣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그걸 이제 그렇게 놨어도 그냥 거기서 그런가 보다 하면은 이 문제가 불거지지가 않은데 바로 반박 성명이 그렇죠. 나왔던 그게 거죠. 아니라고 또 예, 설명이 무슨 나왔단 얘기냐. 말이에요. 도대체 저희가 뭐냐. 저희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예, 이런 거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글쎄 원팀의 탑승을 예. 원팀 열차에는 탑승을 해야 후일에 그 정치적인 그 미래가 있기 때문에 좋다. 원팀으로는 각인 과대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그 담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저 아까 여론조사도 나왔지만은 이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중도 후보 교체 탈락 이런 것들을 아직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후보는 지금 뭐 몇 명이 없죠. 예, 지금 경선에서 꾸준히 이 일을 한 이낙연 후보, 그다음에 지금 뭐 총리 김부겸 총리 얘기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한 글쎄요, 뭐 미련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직도 끝난 게임은 아니다. 아직도 3달 이상은 시간이 남았다라고 하는 걸로 요약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요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와요. 근데 간단하게 크게 얘기하면 뭔가 앙금이 아직도 남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전화 통화한 걸 가지고 얘기가 많고 만나는 걸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효는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김건아 교수님, 앞서서 봤던 송영길 대표의 저 정권 교체 이야기. 사실 정권 교체라고 하게 되면 이재명 지사가 뭔가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게 가능한가? 뭐 이거예요. 그 친문이 또 반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인데 이거 원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가능하고요. 일단 차별화는. 차별화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5년 단임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레임덕 현상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이 없어요. 지금 지지율을 40%를 구가하고 있고 지금 의석이 집권당의 의석이 180석입니다. 180석 육박하고 지지율 40%에서 왔다 갔다 굉장히 그렇죠. 이게 임기말 처음으로 굉장히 레임덕이 높죠. 없는 대통령으로 예. 아마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차별화를 한다?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계산에 어두운 사람이나 하는 일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정권 교체라고 얘기한 부분은 변화의 의미. 그러니까 사실상 뭐 계승이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 또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변화시키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원팀 얘기는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또 이낙연 후보도 계속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전두환 발언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호남 지역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이제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침묵할 수 있나요? 계속 침묵한다 그러면 사실상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은 이재명 후보 진영 투표로 전환해가지고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본인의 어떤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팀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이미 이낙연 후보에게 만들어지고 있는 장면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김건희 교수님께는 그렇게 전망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전두환 발언까지 이게 관련이 있다 이런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복잡합니다. 이게 경선이 끝났는데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매듭이 지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지금요. 자, 이번에는요.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기사들이 오늘도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그리고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기사부터 보시죠. 오전에는 유감 정도, 이른바 전두환 발언에 대해서 유감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후에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상처만 남긴 윤석열 늑장 사과다. 자, 이 발언이 논란된 지 이틀 만에 그러는 건데 이게 이런 식의 판단과 대응, 이게 리스크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본인이 좀 약간 좀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정치인 발언이 편집돼서 뭐 이렇게 약간 불만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 자, 그럼요. 먼저 이 오전의 유감 입장 어떤 얘기를 통해서 나온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운대 당협에서의 제 발언은 오공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각 분야에 널리 전문가를 발굴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 정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유감의 표현으로 그렇게 제가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할 만한 말이라고 생각했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국민들께서 적절하지 않다 그거는 라고 지적을 하시면 그 비판을 수용하고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이죠. 자, 이 발언이 알려진 뒤 아니 사과하려면 사과한다라고 제대로 얘기하지 유감이 뭡니까? 또 이런 지적이 있었죠. 그러자 오후에 입장을 또 냅니다. 자, 전두환 정권에서 고통당한 분들께 송구하다는 표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송구는 사과로 볼 수도 있어요. 송구, 뭐 죄송하다 이런 뜻도 담겨 있으니까요. 5.5 공화국 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민에 맞서는 고집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민들 여론의 뜻이 그러니까 받아들이겠으나 뭐 이런 입장까지 냈습니다. 자, 주홍구 교수님. 네네. 언론에서는 이거 마지 못한 사과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늦장 사과도 문제인데 저 송구하다는 단어도 문제예요. 사실 송구하다는 것도 유감과 그다지 다르지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저는 정말 죄송한데 윤석열 후보께서 정치를 참 모르시거나 못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호남 민심의 내용 때문에 호남 민심이 지금 급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럴 경우라면 윤석열 후보가 계속 호남에 러브콜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정치적으로 기회 아니냐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사과를 하실 때는 전두환 정권에게 고통을 당하신 분에게 사죄한다라든지 죄송한다라든지라는 표현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호남에 가실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열일 제치고 호남으로 가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많이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언론 탓 때문에 지금 내 발언의 진위가 왜곡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한 게 저는 오히려 언론이 정제돼서 표현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후보가 쏟아내는 여러 가지 실언들을.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게 서운함을 비치는 그런 뉘앙스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후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남깁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당내 지도부가 뭔가 이제 뭐랄까요? 이게 뭔가 대응을 하고 이제 뭔가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기사가 있습니다. 전두환 논란 사과, 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어요. 그리고 이준석 부랴부랴 호남으로 갔습니다. 어제 부랴부랴. 어제 여수에 갔죠. 그리고 어떤 여기 보면 여수에 있는 여순 사건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전두환 대통령의 사진이 당대표실에 걸려있지 않은 이유는 그분의 통치 행위 등에 대해서 저희가 기념하고 추념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당에서 정치를 하는 분들은 특히 호남과 관련된 발언을 할 때 최대한의 어쨌든 고민을 해서 발언을 해야 된다. 자, 당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민 좀 하세요. 제발 좀 말씀하실 때. 호남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당내 지도부 중에 한 명이죠. 김재원 최고위원. 관련된 얘기를 해요. 회의에서. 그 내용도 영상으로 들어보시죠. 전두환 시대 때는요. 하다못해 군사정권이어서 자기들 경제 모른다고 해서 경제정책만큼은 대한민국 최고 인류들에게 맡겼습니다. 이 나라 부동산, 원전 정책 그 두 가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배웠으면 좋겠다. 김정일 전 국장님. 네. 이게 뭡니까 이게 당 지도부 내에서 목소리인데 이게 손발이 안 맞는 겁니까? 아니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랑 그 인물을 놓고서 여전히 당내 어떤 이렇게 미묘한 시각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둘 다겠죠 뭐. 일단 어떤 뭔가 손발이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어쨌든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저런 말씀을 안 하는 게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여기서 불이 났는데 옆에서 이제 다 꺼져가는 불에다가 다시 기름을 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하는 게 있더라도 국민이 생각과 다르면 내가 바꿔야 된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서 마치 본인은 아직도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 그 전두환 발언에 대한 생각은 이렇지만 국민이 원하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사과를 좀 할 바에는 그냥
확실하게 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자도 마찬가지고 언론사도 마찬가지고 예.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뭐 발언을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 예. 발언을 확실히 뒤집을 수도 있거든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오보가 났을 경우에는 그 오보가 왜 났는지를 오히려 심층 취재를 해서 더 크게 내보냄으로써 해서 독자들한테 신뢰를 주는 거고 정치인도 자기 발언이 있을 때 아예 솔직하게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윤 후보 같은 경우는 그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었는데 예. 조금 좀 그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김재현 최고도 옆에서 괜히 저런 발언을 함으로써 불을 더 그 부추기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혼자 뭐 고군분투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과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여론조사 때서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대표는 제발 좀 신중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계속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간이 뭐 짧게 남았는데요. 기사 소개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영국 얘기가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에요. 마스크를 벗은 영국 하루 5만 명 신규 확진자. 이른바 여기 이제 방역 수치 다 제한을 풀었잖아요. 이른바 위드 코로나. 우리 표현은 그런데 이게 후폭풍이에요. 마스크를 아예 다 벗어버렸다는 거죠. 자, 위중증 환자 폭증겨서 당혹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깜짝 다른 나라들이 예의주시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